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입니다. 국회 파행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5월 국회를 단독으로 요구한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국회 일정을 전면 중단시키자 국민들은 결국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하자는 청원까지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방탄국회 소집을 중단하고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체포 동의안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급한 추경 예산안과 지방선거 출마하는 국회의원 사퇴 처리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민생을 볼모로 잡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행위, 국민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정치권은 명심하길 바랍니다. 촛불뉴스 30일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4일 전주영화제에서 배우 정우성이 스텔라 데이지호 가족분들 힘내세요라는 응원 메시지를 들고 찍은 인증샷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심해 수색장비 타당성 검토 공청회를 성공적으로 치렀지만 제2의 세월호로 불리는 스텔라 데이지호 수습에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실종선원 가족들을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정부의 적극적 대처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릴랜드 대학교의 Asian American Studies 프로그램 졸업 행사에서 서혁교 씨가 Oral History Project 전쟁과 기억에 기여한 것을 인정받아 대학교 측으로부터 감사증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뉴욕 뉴저지 새3호 회원들이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시위를 했습니다. 이들은 이기 특조위에서는 정치권에 방해 없는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화통일과 관계없는 정권 호위병 역할을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평통이라고 짧게 줄여서 불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용론과 해체론이 점점 더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한국, 아일랜드 등에 거주하는 전 세계 한인들이 모여서 지난주 평통해체 세계시민연대를 결성했습니다. 평통해체 세계시민연대 측은 평통해체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이번 개헌에 반영시키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세월호 진상조사를 방해하던 황전원 씨의 2기 특조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재외동포들이 근조꽃을 그의 사무실로 보냈는데요. 화환에는 꽃길 걷자 특조위, 황전원은 사퇴하라, 황전원 사퇴 촉구, 해외동포 모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재외동포들은 동수 아버님의 황전원 사퇴 촉구 단식을 기점으로 연대 단식을 시작해 지금도 진행하며 그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1기 특조위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한 황전원 씨가 이제라도 세월호 가족 및 재외동포들의 요구에 응답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앞으로 있을 행사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행사인데요. 이바라기 조선학교 학생, 재미동포 학생, 그리고 한국 학생과의 교류 행사인 이바라기 우리 학교 체험 투어가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해외 소식이었습니다. JNCTV에서는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후원 정보로 여러분들의 정성과 관심을 보내주시면 유익한 방송을 만드는데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의 광고 의뢰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 문구는 JNCTV 이메일 jnctv2017@gmail.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송 기자입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밤을 새며 지켜보셨는데요. 오늘은 국제정치 전문가인 노스이스턴 대학교
심원천 박사를 연결해서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가 해외에서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심원천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부탁드립니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은 정말 역사를 만드는 그런 시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보수 전문가들도 성적이 나왔는데요. 성적을 보니까 분위기에서는 A, 그리고 내용 면에서는 B+, 그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라면은 이제 보수에서 그렇게 그 정도 우수한 성적이 나온다면은 진보에서는 더 우수한 성적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요점은 이겁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사실 3차입니다. 네. 3차이라면은 2000년 1차, 그 다음에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이 이제 저 개인적으로 보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남북 정상회담은 아주 남북이 주체가 된 그런 회담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 정상회담을 취재한 독일 기자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언급했듯이 아주 아래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아주 강력한 지지를 받은 그런 회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의 80% 정도까지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고, 세 번째는 국제적으로도 아주 강력한 지지를 받은 그런 회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담은 아마 1차, 2차 회담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아마 기대 이상으로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미를 보면은, 첫째는 우크라이나 지도자는 처음으로 남측 지역을 방문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처음으로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을 명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사실 이전 1차, 2차 정상회담에서는 한 번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그 언어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이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화협정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의지가 표명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1차, 2차 회담에서도 그런 의지가 표명이 되어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그 언어가 더 강력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할 것은 조금 구체적인 그런 로드맵이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체계적인 그런 프로세스가 이제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을 부산 남북 정상회담까지도 합의를 한 상황에서 그 로드맵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두 번째 외교회담인데요. 지난번 중국에 이어서. 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김정은 위원장의 그 회담에 대한 평가는 첫째는 제가 전문가들 의견 그리고 그 미국 언론들을 종합해 보면은 아주 긍정적인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그렇게 그동안 계속 악의 축의 대표 이런 식으로 표현과는 달리 김정은 지도자가 아마 굉장히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는 그런 리더십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상회담에서 나온 그 김정은 리더십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그리고 많은 미국 언론들의 그 평가에도 보다시피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문재인 대통령 항상 그렇게 존중 그리고 예의 바른 그런 매너와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도 분명한 뜻을 표명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보였다고 평가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김정은 지도는 이번이 이제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데뷔하는 첫 케이스인데요. 아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우리 해외 동포들이 잘 모르는 것이 종전을 선언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평화조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이게 결국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국민들은 우리가 전쟁 상태였나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1953년 정전 우리 그 휴전협정에는 남한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당시는 북한과 중국과 그다음에 미국이니까 그 유엔 대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보면은 종전을 선언하고 그다음에 그 평화협정을 체결을 하려면은 남과 그다음에 북, 미국, 중국 현재로는 아마 그 사자협정으로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루어져야 할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을 네. 아마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남북한이 종전을 선언한다. 그게 아마 이번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그러니까 성공이라 할 수 있는데요. 원래 내로 종전을 선언하겠다라는 그 구체적인 종전 협정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면은 사자 회담, 남북, 미국, 중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전협정, 그래서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라는 그런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참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해를 못하는 네. 게 왜 한국 전쟁이 아직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그것도 모르고 네, 두 번째는 모릅니다.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1953년 휴전협정 때 한국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번 이제 남북한이 주체가 된 평화 프로세스, 남북한이 먼저 주체가 되어서 한국전이 종료가 됐다 공식적으로 선언한다는 것은 남한이 당사자로 종전협정만이나 모든 프로세스에 참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시다시피 북한이 계속 북미평화협정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운 점은 뭐냐면은 이제 남북한이 주체가 되어서 남북한이 당사자로 먼저 한국 전쟁을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그다음 미국 이렇게 이제 국제적인 지지를 받는다. 이런 로드맵이 분명하게 이제 규명되고 그런 것을 보니까 중국, 미국 모두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아주 더 성공적이었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북, 네, 미, 남, 중 이렇게 4개국이 다시 네. 판문점에 모여서 평화협정 서명서에 사인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사인을 해야 되는 거죠. 사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올해 내 2018년 내에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 하시겠죠. 도대체 뭐 앞으로 그러면은 어떤 그 로드맵이 어떤 것인가. 예상을 하면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은 거의 뭐 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변에서 그에 대해서 이제 비평을 하는 분들도 많지만 일단 어느 정도 후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뭐냐면은 북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표명을 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평화협정, 그 다음에 북미 외교 정상화, 그 다음에 북한 주재, 미국 대사 주재 이런 것까지도 아마 용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 그 다음 단계는 그러니까 사자회담, 남북, 미국, 중국 회담. 그래서 올해 내에 완전히 한국 전쟁 공식 종료, 그러니까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그 다음 스텝은 뭐냐면은 아마 북한도 이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미국이 원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그런 단계로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 2년 정도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아마 그런 비핵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아마 그런 프로세스로 아마 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뭐 남북 정상회담 성공한 것도 자기의 업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오바마 1기 내각 힐러리 국무장관 때 있죠. 네. 북핵 해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와 똑같이 나왔습니다. 북한 비핵화, 완전 비핵화, 북미 수교, 평화협정 이렇게 패키지를 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 오바마 1기 때.
네. 근데 그 당시 그 해법 패키지들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명박 정권입니다. 아, 재미있죠. 예. 여기서 보면은 지금 트럼프와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자 하는 딜이 사실은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유일하게 새로운 것은 뭐냐면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현재 남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가장 지금 적폐가 누군가 저희들이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한국 내 수구 세력, 남북 정상회담이 있는데 여왕님 뭐 트럼프 대통령 모두 지지하는데 유일하게 지지하지 않는 세력이 누굽니까? 한국 내 보수 수구 세력. 세력이지 네. 않습니까?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있는 그 다음날 태극기 집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우리들이 지금 경계를 해야 될 것이고 한반도 분단으로 해서 이익을 받는 수구 세력은 그런 사람들이 그 정치 권력의 기반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계속 상기를 해야 되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일본 극우 세력 특히 일본 아베의 동북아시아의 그 패권 일본의 군국주의로서 다시 부상하려는 그런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엔 아직까지도 한반도 영원한 그 평화 프로세스의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거로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남북 관계를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개성공단 재개나 그다음에 남북 철도 사업 연결이나 이런 내용이 다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쳐야 할 단계들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중요한 단계는 물론 문재인 정부는 제가 생각에는 지금 확실하게 아마 로드맵이 이미 그 청와대 내에서 작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로 그리고 우리 해외에서 평화운동가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문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킬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촛불선언으로 나온 그 남한 민주주의 동력 그리고 마지막 그 주인공은 남북이 주체입니다. 남북화의 협력이 우선입니다. 말씀하셨듯이 개성공단 활성화, 그 다음에 남북철도와 그런 점에서 그 모든 것이 바로 남북이 화해, 협력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전국민 단계에서 지휘를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구조적인 그런 장애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그리고 전작권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며칠 전에 우리 정부에서 소속리 사드 그 배치를 위해서 3,000여 명의 정경을 동원해서 200명의 소속리 주민들을 진압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에 끼어 있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야 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얘기했다시피 우리 남북이 주체가 되는 그런 평화 프로세스 그런 점에 대해서 국민적인 단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번 그 남북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좀 성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의사항을 반드시 지킨다. 불가역성 확보라는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그 불가역성 이번 합의사항을 지킨다면은 그 국회에서도 법으로 그게 인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남북한 정상이 합의를 한 것은 일단 그야말로 법이 되어서 그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반드시 수호가 되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그야말로 한반도에서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 시대에만 그리고 그 한반도 비핵화와 그 평화 정착 이것이 아주 구조적으로 구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봐서는 이 전의 남북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임기 1년 내에 그 정상회담을 개최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능성이 더 많죠. 그러니까 합의 실효성, 이 합의를 이행 동력을 확보할 그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문재인 정부 4년 내에 그리고 차기 정부에도 이런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전쟁 없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 시대를 구축해서 영원히 전쟁 없는 한반도를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세요. 네. 다음은 외신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입니다. 오늘 외신 브리핑에서는 주한미군 감축 계획을 보도한 외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 군사 전문 사이트 military.com 4월 28일자 기사인데요. 마티스 국방장관은 현재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2만 8천 명의 미군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남북 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티스 국방장관은 이 사안은 동맹국들과 논의 후 당연히 북한과도 논의할 이슈들의 일부라고도 말했는데요.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주한미군을 감축하더라도 이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동맹국들, 심지어 북한과도 논의를 한다는 점일 겁니다. 밀리터리닷컴은 미 국방부 장관의 한반도 미군 철수 고려 가능성을 전망하는 것은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독재자 및 핵깡패에서 잠재적 평화 동반자로 변신을 시도하면서 외교 및 군사 방정식이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마티스 장관은 우리는 신뢰 구축 수단들을 통해 일정 정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뢰를 구축할 것이고 그에 따라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것이다.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한 이래 우리가 결코 누리지 못했던 기회가 지금 왔다는 점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말하며 현재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은 화제가 되고 있는 뉴욕타임스 5월 3일자 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이 몇 주 남지 않은 상황에서 펜타곤에 주한미군 감축 검토를 명령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미군 철수를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2018년 말에 만료가 되는데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인 연간 8억 불 이상을 지불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주둔 비용 전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 혹은 부분 감축을 고려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절했지만 전면 감축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급진적인 북한과의 외교적 상황과는 상관없이 미군의 규모와 배치의 재검토 시기가 지체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티스 장관은 주한미군 감축을 동맹국과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검토 명령을 보도한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방위분담 협상 이전에 한국을 압박하려는 작전을 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크게 듭니다. 다음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때 워싱턴과 서울에서 금기시되었던 미군 주둔 문제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정된 정상회담 이전에 제기되었다면서 미군 주둔을 반대하는 한국 내 진보단체의 주장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감축안은 현재 협상 테이블에 없다고 말하면서도 추후에 논의될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3월 미주리주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연간 약 12억 달러를 지출하지만 얻는 것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지만 한미 간 무역으로 한국이 막대한 돈을 벌고 있다고도 했는데요. 트럼프 발언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월스트리트 기사의 제목 잠재적인 협상 카드로 부상하는 주한미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기사는 지금은 주한미군 철수 계획이 없지만 향후에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방위비 인상을 위해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언제든 들고 나올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평화협정이 원만히 진행되기를 전 세계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반도의 사드와 전략무기 전개가 필요 없어지고 주한미군 또한 감축되어 그 비용을 한국 경제와 자주국방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외신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촛불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대비 기자였습니다.